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정리해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만나볼 텐데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든든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소재민 JNC 투자자문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도움이 더 절실한 오늘인데요. 어떤 안건 가져와 주셨을지 섹터 공개합니다. 네, 소재민 대표는 시장 투매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고요. 변영인 대표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재민 대표가 가져온 안건인데요. 주요국 중 최대 하락, 월시 쇼크 언제까지 이어질까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월시를 지명했습니다.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인식 속에 경계감 높아졌는데요.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시 쇼크에 금과 은 가격이 급락했고 코스피는 5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냈던 하루였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이렇게 시장 지수가 급락했는데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이제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데 또 이걸 단순히 기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일단 지금 제가 항상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 지수 고점인가? 고평가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지만 과열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목요일에도 그래서 코스닥 쪽을 가지고 이런 좀 설명을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과열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좋은 게 투매기는 해요. 투매가 아니면 좀 약간 지루한 횡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열을 풀어내야 증시가 더 위로 멀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정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가 빠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증시가 더 빠질 수 있는가? 투매가 더 나올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미증시를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국내 증시가 많이 강했어요. 왜 강했을까? 정부가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서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국내 증시가 더 좋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증시 같은 경우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수렴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23,800포인트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점도 끌어올리면서 한 점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미증시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증시 진짜 재미없네. 네. 미증시 왜 이렇게 재미없지? 근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러니까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가둬진 증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투심에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데 가도 아직도 미증시 하냐? 빨리 한국 증시 넘어와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즉 미증시가 위아래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 힘이 좋았던 거고 과열이 지속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미증시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슬슬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차트 보시면 위를 돌파하게 되면 이 수렴의 끝을 위로 돌파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 상승 방향성을 잡겠죠. 하지만 반대로 나스닥이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나스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됐다라는 이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유로 단기 조정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가 뭐라고 자기 혼자 강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국내 증시가 한 차례 더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나스닥 위치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눈을 떴는데 나스닥이 한 23,200포인트, 2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 투매 한 번 더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눈을 떠보니 역시 마지막에 끌어올렸네. 전략 구강 패턴으로 나스닥이 안정적으로 23,500, 600포인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내일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상승이 나올 거냐? 재상승 나올 겁니다. 다만 그런 게 문제죠. 상승폭이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이게 단순 조정인 건 알아요. 단순 조정인 건 아는데 너무 아픈 거죠. 살짝만 때려도 너무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라서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게
하락을 기회로 잡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냥 하락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냅다 하락할 때마다 잡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돈이 없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더 빠지는 순간 과비중인 상태로 돈이 계좌가 완전히 묶여버릴 수 있어서 하락은 기회다라는 이런 약간 뭉뚱그린 표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만약에 시장 지수가 여기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 올 때까지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라인 한번 잡아드리면 일단은 내일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위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4,9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게 빠지면 4,700선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서 4,900 이탈 시에는 4,700 정도 선까지는 기다린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전체적인 흐름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과거 행적을 보면 양적 완화를 좀 반대한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절친의 사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비둘기적인 행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까요? 저는 사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임명했을 때 완전 매파적인 인물을 임명했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만약에 너무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인물을 임명을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오케이, 금리 인하는 거 좋겠다. 근데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네. 이제 앞으로 연준은 트럼프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 그런 꼭두각시 인형이 됐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매파적인 인물을 등용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초기에는 트럼프 말대로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또 연준의 독립성도 지켰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시장의 어마어마한 악재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밀려났습니다. 오늘 이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매수 진입 시기가 굉장히 좀 난해했죠. 일단 뭐 2% 3% 밀려도 고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좀 매수하지 못했고요. 네. 놓치다 보니까 주가가 재차 좀 상승하니까 포모 심리가 재차 또 압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사실 뭐 삼성전자 5.7%, SK하이닉스가 7.5% 정도, 뭐 현대차도 4.5% 정도 좀 하락한 그런 부분은 뭐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3시 반 장 종료 직전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한 5조 8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일부 유입량들 좀 차감하고 보니까 5조 6천억 정도, 한 2천억 정도가 이 매수세로 좀 전환된 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개별적인 요인 안에서에 대한 하락폭도 좀 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관세 관련된 리스크, 특히나 이 주말세 좀 봉합이 좀 예상됐던 부분들이 쉽게 좀 봉합되지 못했던 부분들 네. 이게 뭐 2월 특별법 안에서 이제 처리가 좀 되면 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좀 판단되지만 일단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이 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정을 통해서 저는 어차피 한 번쯤은 좀 거쳐갔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연간 사이클 기조를 보면 역시나 좀 방향성 관점에서는 이견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대, 7%대의 조정을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오늘 이렇게 대형주들 일제히 밀려났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럴 때는 삼성전자가 제일 안전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질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장을 이기려고 해요. 시장이 떨어지는데 나는 수익을 보고 싶고 시장이 떨어지는데 내 계좌가 많이 망가졌으니까 뭔가 종목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이 때릴 땐 그냥 맞아주면 돼요. 최대한 덜 아프게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결국 꺾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장 빠지면 그러면 시장 빠지면 삼성전자 같이 빠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같이 빠집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반등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당연히 같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지금 조정 준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방향성이 완전히 하방으로 꼽아서 이제 앞으로 시장 영원토록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만 조정이 여기서 끝날까? 좀 더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우려인 거죠. 결국 시장이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인 거 맞거든요. 따라서 시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담아가야 될 거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에요.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겠죠. 하지만 슬퍼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나눠서 담으면 반대로 시장 지수가 반대로 방향을 잡았을 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낙폭이 크다라고 해서 한 번에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장 빠지는 박자감에 맞춰서 같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산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4,900포인트를 이탈했다. 그럼 떨어질 때마다 그냥 계속 사면 돈이 없잖아요.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코스피가 4,700에서 4,750포인트. 여기 왔을 때 삼성전자를 내가 한 번 더 산다. 이런 느낌으로 하방을 열어두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뜬 건 뭐 디램 가격 인상, 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슈, HBM 반도체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들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또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들. 삼성전자의 주가가 밸류업 될 요소들 아직도 이슈 2개 정도는 시장에 주목받고 있지 못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삼성전자 빠질 때 시장 지수에 맞춰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생각을 위해서, 다음 시장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맞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 종목 삼성전자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안건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가 가져온 안건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 테마 가져왔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심리 호전될까 올라왔습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에 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늘 증권주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좀 많이 포진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이 상법 개정 수혜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관련주가 좀 장기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의 상황이 좀 좋았다면 사실 단기적인 수급몰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오늘 뭐 장전 프리마켓 시장에서 증권주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물론 본장에서 일단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됐지만 오늘 은행주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주사도 역시나 증권주보다는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지만 대체로 약세 흐름을 좀 가져갔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책이 현실화가 되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주주환원 정책에 어떻게 좀 작용하는가,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시장이 좀 원하는 방향성은 이 자사주 이 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정말 이번 이 개정안에서 좀 반영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의 개별적인 어떤 재원이죠. 물론 이 부분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좀 활용해서 소각하면서 총 주주환원율을 좀 상향시키는 방법으로도 혜택을 좀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2차 전지 업종 같이 전기차 캐즘의 어떤 여파로 캐펙스 투자는 유지가 좀 되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사주를 좀 처분해서 재원을 좀 마련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뭐 강제로 소각을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요구하는 것은 다소 좀 시장의 어떤 판단 관점에서 좀 무리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의무화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보유 주식을 강제 소각을 좀 할 것인가 아니면 신규 취득분을 몇 개월 안에 소각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좀 된다면 오히려 주주환원율이 상향된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질을 보면 자사주 비중이 높은 뭐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 기대감 그리고 역시나 뭐 은행주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좀 높고요. 대체적으로 총주주 환원율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게는 뭐 40%에서 한 50%까지 좀 제시가 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대체적인 어떤 낙수 효과들은 법안에 대한 어떤 통과 심리와 좀 맞물리면서 상당한 수급을 유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소재민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우량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는 기업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필 수 있는 기업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사실 대형주 위주들이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소각하면서 주주들 가치들이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으로 약간 우량주 쪽으로만 시장이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내용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자체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뭐 물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하지만 중소형주들 입장에선 사실 힘을 내기 힘든 이슈기도 하거든요. 대형주라던가 실적 탄탄한 종목들 이쪽을 보게 만드니까요. 게다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적대적 M&A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적대적 M&A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죠. 그랬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말 많고 탈 많은 저런 중소형 기업 사지 말고 저기 탄탄한 금융주, 보험회사, 저기 증권주 이런 것들 좋네.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재무적으로 항상 돈을 대기업처럼 안정적으로 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자기들 자사주 담보로 대출들 받기도 하고요. 자기 자사주 담보로 다른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뭐 주식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무적으로 안정화 수단,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도 자사주가 활용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면 중소형주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루트가 하나 사라지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은 시장은 이왕이면 중소형주 살 바에 대형주 산다라는 이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워낙 또 테마주에 민감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벗어날 필요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실적이 탄탄한, 그러니까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이 원래 잘 움직인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벼운 종목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들, 그러니까 돈 되게 잘 벌어요. 시가총액 괜찮고 돈 되게 잘 벌고 대주주 지분율도 되게 많고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면은 대형주들은 위에서 인정받아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이 회사 참 좋은데 얘는 왜 안 움직이지? 하는 그런 중소형주 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법안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테마 안에서 무조건 돈 잘 버는 놈, 재무 튼튼한 놈, 유보율 높은 예 이런 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를 만약에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을 선별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오늘 시장 많이 밀렸지만 지난달 지수가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또 정책적인 모멘텀도 더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증권주가 주도주로 좀 떠오를 수 있을까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증권주만 콕 집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유보율이 높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주에 대한 이 보유량들이 높은 기업들, 이 부분에 대한 소각은 유통지수의 어떤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유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면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봐야죠. 다만 이제 은행주라든가 증권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들은 특히나 증권주가 최근에 이 증시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로 좀 경신했던 부분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늘었던 부분들은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에 일단 실적 기여도 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줄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어떤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배당의 여력이라든가 배당의 어떤 재원으로서의 어떤 확대 관점, 이 부분은 최근에 이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재차 좀 상향시켰던 은행이나 뭐 증권 업종의 경우에는 일단 뭐 주주들에게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익 지표 관점에서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탑픽 좀 꼽아 볼까요? 네,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졌고 증권주 안에서 내러티브가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예탁금에 대한 호재 부분, 이 부분은 실적의 연동 수치 관점에서 4분기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된 기조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수 상승에 견인된 부분들은 뭐 수수료 수익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에 ISA라고 하는 종합사업자 계좌에 관련된 인가취득 부분으로
또 다른 어떤 매출처에 대한 다각화 부분을 이룰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올해 실적에 좀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 스페이스X에 관련된 상장 기대감들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어떤 이 보유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됐던 점, 이 부분은 향후의 평가 차익 부분에서 미래에셋 증권의 이 배당 지원으로 좀 유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목들 안에서는 미래에셋 증권 탑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 미래에셋 증권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증권주 안에서 가장 이 내러티브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스페이스 X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 6% 넘게 밀려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일단 뭐 추가적인 기대 관점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뭐 기대 요인들이 있고 스페이스X가 이제 6월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관련된 단기 기대감들을 보면 저는 이전 고가 44,600원보다는 오히려 좀 상향된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에 대한 주가 수익 배분을 좀 반영하면 한 4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수립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 소재민 대표는 삼성전자, 변영인 대표는 미래에셋 증권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